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셉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실행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질 거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국회가 시작된 다음에는 팟짱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원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적응은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국회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이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적응 그 기간을 거쳐서 네, 점점 더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개발하시고 네,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야 될 텐데 네. 상임위는 국회 안행위 안행위에서 네, 활동하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행위에서는? 최근 이제 개원 후 2달 동안은요. 네. 우리 안행위에서는 백남기 농민 그 예. 문제와 그 문제 정말 네, 아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행정자치부 불교부 단체 그때 이제 저희 광화문에서 한번 거리에서 인터뷰 한번 했었죠. 네, 이재명 네, 성남시장 단식할 때요. 예. 뭐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하고 오늘도 이제 살수차 네. 그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경찰청 측에서 네. 그 백남기 농민 가족들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그래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살수차 실사할 때 네. 실제로 이제 사람을 향해서 한번 살수차를 한번 운영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다 불허해서 오늘 취소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기자회견 하기로 했죠. 네. 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렇죠. 그 시연이 됐네요. 오히려 뭐 네. 경찰청 측에서는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우리 안행위 의원들 불러놓고 네. 이제 그런 아마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 안타깝게도 오늘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경찰이 왜 그런지 네. 이 안행위에서 이 문제를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사태가 없도록 네. 만반의 정책 그리고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경찰청장한테 직접 네. 질의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집회는 굉장히 좀 예전 집회와 달리 좀 평화적인 집회, 또 가족 중심의 집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모차 끌고 와서 그럼요. 네, 거기 일반 자리 시민들. 깔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보는데 뭐 콘서트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경찰의 그 집회에 대한 시각이 군사 독재 시절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집회하면 일단 반정부, 뭐 폭동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경찰청장 아마 새로운 경찰청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명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청문회도 할 청문회. 테지만요. 예. 좀 그래도 집회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 절차를 잘 지켜나가는 경찰청장이 새롭게 네.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말 국회 안행위에서 할 일들이 정말 많고요. 네. 이 사실 집회 시위는 공권력이 보호를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걸 막고 못하게 하고 연행에 하고 네.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이 네네. 강합니다. 네. 이 문제 저희가 김영호 의원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김영호 의원님 오랜만이시네요라고 인사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신데요. 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저희 오랜만에 팟짱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이름이 안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 팟짱에 출연한 덕분에 가끔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거리를 다닐 때 이제 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더욱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네. 그만큼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안행위원답게 어떤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남기 농민 문제도 저희가 끝까지 경찰청장을 압박해서라도 네.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네. 뭐 이 안행위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네. 사실 근데 의원님께서는 당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중국통 맞나요? 제가 이제 북경대학교 한국인 1호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처음에 졸업할 때만 해도 이제 맞아요. 중국통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중국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56개 민족이 있고 또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네. 중국의 이제 지역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 아. 베이징, 뭐 상하이, 네. 뭐 선전 뭐 이런 데 많죠. 광동 많잖아요. 그런 지역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중국 하나의 어떤 싱크탱크가 되겠죠. 뭐 네.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여러 분이 모이셔서 정말 네. 싱크탱크 네,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네. 그런 모임 만들고 싶다. 네, 한 사람이 중국 전체를 전문하기는 좀 중국이라는 그렇죠. 나라가 너무 예, 크죠. 인구가 네. 많고요. 네. 좀 중국과의 인연, 네. 뭐 그런 공부를 하고 계속 그 연을 이어가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의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네. 이 지난 20일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도 나서셨어요. 네. 거기서 의원님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우선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네.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12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뭐 기조 발언하고 매진말 하는데 한 5분 소요되고요. 실제로 질의한 시간은 한 7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 좀 예. 조정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때 그 외교부 장관이랑 사실 집중적으로 좀 논의했어야 되는데 네. 총리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 세 분을 다 질의하다 보니까 좀 네. 시간 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장해서 충분히 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미 이제 그 제재 조치는 시작됐다 보거든요. 한 예로 제가 그 사드 배치 발표, 그러니까 7월 8일 맞죠? 네, 7월 네. 8일 배치 발표했잖아요, 성주로. 그 전날 제가 사실 중국 대사 추구홍 대사랑 만찬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7월 7일 날 한 4시쯤에 중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제 저녁 약속을 갑자기 이제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되면 알 것이다. 아. 그때 이제 저희 그 초청받은 분들 한 네. 현역 국회의원 한 4분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내일 아무래도 사드 배치가 네. 발표되는구나 저희가 예측은 했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중국 대사관의 총영사가 네. 지금 새롭게 오셨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제 화교들이 이제 중국 총영사 환영 리셉션을 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마 만찬 한 2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저 중국 측으로부터 예.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랬군요. 뭐 이런 거 자체가 이미 그 그렇네요. 중국으로부터는 이제 네. 제재를 받고 있다는 조짐이고요. 특히 그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국 언론에서 심상치 않은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성주에 대한 뭐 직격, 직접. 직접 뭐 타격하겠다는 네. 보도, 뭐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도, 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중국의 언론 환경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중국 언론은 주로 네. 그 저희가 네. 지금 방송 진행 중에 그 현장에 저희 카메라가 나가 있는 예. 그 상황이 있거든요.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 의혹 수사 결과가 중앙지검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그 현장 잠깐 보시고 네. 저희가 인터뷰 이어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대박 의혹 수사 결과 발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곧 있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4월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진경준 연구위원에 대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련 자료,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경준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7월 6일 특임검사 지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임검사 수사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각오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인 7월 12일 진경준의 주거지와 넥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이틀 후인 14일 진경준을 긴급 체포하여 17일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수사한 결과입니다.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천암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수주, 차명 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 경비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진경준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05-6년경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 원 등 1년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 과정이 진경준이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에서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제네시스 리시류와 이전 비용 합계 4,90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2005년부터 2014년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진경준이 2010년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음을 기화로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서모 씨로부터 진경준의 처남 강모 씨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도 규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장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매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고 올해 4, 5월경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진경준이 천암 명의의 차명 계좌로 금전 거래를 하거나 보안업체 F사 주식을 차명 거래하였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진경준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김정주와 서모 씨에 대하여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범죄 사실 외에도 그간 여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벤츠 승용차 수수 여부, 한진그룹 내사 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 조사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과 특임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특임 검사팀 검사들이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기수전 추징 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범죄로 인한 모든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주의 넥슨 관련 배임 등 의혹에 대하여서는 특수산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임 검사로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임 검사팀이 밤낮과 주말 없이 앞만 보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처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수사 과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카메라를 넘겨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호 의원님과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그 언론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한번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언론의 그 문화가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 언론 매체를 총괄하는 게 광전 총국이라고 있거든요. 정부기관인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검열을 합니다. 모든 사설 보도 내용. 네.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당 지도부들의 그 의견과 다르면 보도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현실이. 예. 근데 지금 계속 강국에 대해서 수위를 높여가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중국 당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네. 직접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정치인 보복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건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중국 지도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 매체에서는 그런 보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언론을 보면 중국 네. 지도부의 입장, 감정,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의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 내용이요. 네. 굉장히 이제 그 반항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은 굉장히 섬뜩한 내용. 직접 성주를 요격하겠다. 하하.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를 예. 요격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게 나오니까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중국 13억의 인구가 네. 굉장히 반항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네. 아니 저희가 반일 감정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러면 네.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뭐 기물도 부수고 뭐 일본 제품 안 사고 이런 여러 가지 강한 제재를 받았는데 네. 그게 우리 한국에 또 적용될 수도 있겠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항 감정이 최근에 중국 젊은이들로부터 네. 이제 민족주의로 다시 이제 그게 전환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시작되겠고요. 최근에는 그 한국 방송 콘텐츠를 또 연예인 출연을 네. 수입을 신중히 이제 검토하라는 그런 발언들도 아하. 아마 중국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포스코의 그 지난번에 반덤핑 해가지고 네. 벌금 벌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올 연초에 중국의 그 산업부랑 합의해가지고 이제 불제소를 하기로 합의했었어요. 그랬군요. 네, 하게 했는데 예. 사드 문제 이후에 엄청난 금액이 이제 하. 과세를 받았죠. 뭐 이런 것이 사드와 이제 무관치 않은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거기에 그럼요. 칭다오시 네. 공무원들이 오기로 했다가 안 오게 됐는데 네. 어. 최근에 그 현지 특파원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유명 대학교 학장이 이제 학교에서 한국 연수 계획했는데 한국 가지 마라. 뭐 이랬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 한국을 계속 비판하니까 네. 일반 공무원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승진을 못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좀 그 걱정 때문에 예. 한국 기업인들 잘 안 만나준다는 이거는 이미 이제 보도된 네.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미 정치 보복과 경제 제재가 시작됐는데 지난번 긴급 현안질 현안지. 때는 우리 총리께서는 중국과 충분히 논의했다. 네. 그리고 장관께서는 뭐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러게요. 좀 아니라는 생각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네. 보복을 상정하는 듯한 발언은 외교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의원님의 발언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황교안 총리께서 네. 아마 6월 28일 날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문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경제 보복 제재 안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날 중국 언론에서 그것을 그 총리 워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총리 사드 문제 이후 중국에서 경제 제재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중국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저한테.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니냐. 지금 중국의 민심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예.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미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모든 13억 인구의 국민들은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네. 뭐 외교적인 그런 마찰 이런 게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드 배치 재검토 내지 철회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네. 제재는 굉장히 강화질 것이고요. 중국의 대외 전략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분을 제시합니다. 근데 명분은 자기 그 엑스밴드 레이더, 네. 예, 특히 전진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네. 중국의 한 2,000km 정도를 우리 쪽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정부의 입장은 종말 모드이기 때문에 한 500km 정도만 우리가 이제 레이더로 탐지한다고 그러지만 그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바꾸는데 한 8시간이면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종말 모드를 믿어달라 이제 중국 측에게 설득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운영 체계가 이제 예.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그 설득 문제를 왜 우리 정부가 앞장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미국 정부가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지. 우리는 성주라는 그 사드 배치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잖아요. 모든 그렇죠. 운영은 미국에서 예, 하는데 예.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직접 나서서 중국을 설득하려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사실 중국을 설득할 주체는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우리 정부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위기에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네. 이 상황을 보면은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네. 윤병세 장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수위를 좀 낮춰서 하든가 외교적 수사를 부리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안보를 위한 자의적인 조치다라는 우리의 설명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친한 이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우호 관계가 좋았는데 친한 앞집에 사는 친한 이웃이 갑자기 네. 망원경을 들고 자기 집 그 침실이랑 욕실을 매일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항의를 한 거죠. 네. 왜 망원경을 보고 우리 집을 보느냐. 근데 이 망원경의 성능은 당신 집을 볼 수 없는 성능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협의를 하려면 망원경을 내려놓든지 망원경을 정말 그 없애고 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망원경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으로부터는 불쾌한 거죠. 망원경이긴 망원경인데 거기까지 안 보여. 네, 그런 건데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모든 운영 체제나 모든 결정권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 중국이 신뢰를 하지를 않고요. 네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했겠습니까? 우리 뭐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네. 저는 이제 미국의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요. 이번 12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도 네.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힐러리 후보가 지금 이제 나섰지만 네.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은 오바마 정부가 안보에 취약하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북핵을 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이제 꺼낼 수 있는 대선용 카드가 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미국 대선 이후에 네. 만약에 힐러리 정부가 탄생하면 네. 아마 새로운 사드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의 압박 또 미국 대선 국면에서 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 대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런 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밀려서 네. 사드 배치를 수용했다. 네,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 저희가 성주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팻말이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네. 대한미국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실제로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네. 그 미국과 중국 틈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쉽지는 쉽지는 않지만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면 그 원칙과 또 이 외교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네.
좀 미국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친미와 가까운 네. 좀 인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가 많이 포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주로 이제 미국과의 채널이 예. 가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등거리 외교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자적 역할을 해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안보 외교를 해나가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중국 쪽 전문가도 많고 네. 채널도 가동이 돼야 되고 네. 또 미국 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민족성이 좀, 네. 좀 빠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특히 4대 강국 틈 사이에서 외교를 저는 그 모든 그 사항을 빨리 결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문제도 저희가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그 부담을 국회에서 좀 덜어주는 거거든요. 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점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면 그래서 네.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국회 중심의 국가 운영에 대해서 미국도 어떤 그 나쁜 반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커다란 짐을 국회로 좀 옮겨서 국회에서 좀 논의하면서 네.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네. 또 국회가 민의기관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네. 국회의 절차와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박근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한번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사드 배치 정국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번에 ARF에서도 네. 왕이 외교부장의 리용호 이 외무장이 만나서 친밀감을 과시하고 이런 네. 모습 보면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진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5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드를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사드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 저는 의문이 드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거북선 비유가 나오고 있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서 네. 하신 말씀 거북선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게 이순신 장군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거북선이 미제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 어디 거북선에 비유를 합니까? 사드를. 그건 정말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요. 그렇네요. 미제가 아니네요. 아이고 정말 네. 그 발언은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사드 문제는 이제 사실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네. 사드가 정말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 그러면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아무리 네. 미제래도. 그러나 사드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핵으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미사일 체제라면 이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네. 뭐 이런 미사일 체제라면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 사드는 핵을 저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북한의 핵 미사일이 1000기 이상이 되는데 사드 한 포대가 48개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네. 50개 날라와서 핵탄두 50개 날라와서 하나만 떨어져도 핵입니다. 핵. 그렇죠. 예, 사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실효성에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요. 네. 그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그 절차,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가 너무 투명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지 않았다. 정말 네. 중대한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와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다 무시했잖아요. 다 무시했죠. 네. 세 번째는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도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득도 실패했습니다.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네. 그 네 번째는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 대한 네.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신냉전 체제가 네. 이제 구축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냉전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거의 30년 동안. 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그 괴물 때문에 우리가 신냉전 체제가 돼서 네. 한미일 또 저쪽은
북중러 네.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랬을 경우에 사드 배치 전과 후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예. 저는 사드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깨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냉전 체제가 더 공고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이 한반도 운명에 커다란 그 변화를 만들 사드 배치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말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건데 의원님은 어떤 답변을 여기에 제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한민구 장관께서 하신 네.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핵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력으로 봅니다. 경제력. 네. 일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전을 펼쳐나가야죠. 네. 그래서 핵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는 한, 미, 중. 이 세 나라가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오는 8월 8일 날 네. 이제 중국 가거든요. 사드 아, 문제로. 그러세요? 그래서 예. 저희 그 베이징 대학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들과 사드 문제 이제 좌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도 제가 좀 듣고 또 한국의 입장도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 국민들은 몰라요. 이 핵에 대한 어떤 공포를.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이제 심리도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전달하려고 예. 그러고요. 또 중국이 앞으로도 북핵 저지를 위해서 더욱 좀 과감한 행동을 좀 취해달라. 네. 뭐 이런 중국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저희 야당에서도 사드에 대한 반대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 사드 반대고 저희 당은 아직 이제 당론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네.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나가고 한국이 설득해 나가고 또 미국도 또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외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사드 갖고 우리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천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몇 발 쏘겠다 이러고 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드 자체가 지금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만 사실 그 효용성 면에서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계속 맞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고 네. 그 실험도 자 여기서 쏠 테니까 자 쏜다 그런 다음에 맞추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별로 믿어지지가 네, 신뢰가 가지 예 않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참 잔인한 게 이 성주 군민들의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성주 군민들이 이제 평화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평화 활동가가 됐어요. 네. 파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이나 뭐 보수단체 이런 데서는 그 지역 이기주의, 네. 뭐 님비 현상을 네. 몰고 가고 있고 성주 군민들을 좀 어떻게 보면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듯한 보도를 일부 언론에서는 해왔고 보수단체에서도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1인당 10,000원씩 성주 참외를 사서 먹자라는 식으로 성주 군민만의 문제,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주를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요. 네.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 집 앞에 사드 포대가 네. 배치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또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설득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사드를 배치했다 그러면 네. 나는 어땠을까? 근데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그 네. 엑스펜더 레이더가 지금 2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미국이 또 그 엑스펜더 레이더 설치하기 전에 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일본과. 근데 그때 엑스펜더 레이지 아마 교토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교토 부근에 그 엑스펜더 레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요격 시스템은 없고 레이더 기지만 있는데도요. 벌써 15차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을 네. 설득하려 하고 그런 정부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부는 아마 10일 전에도 사드 배치의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네. 뭐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국방장관이 나와서 뭐 사드 배치 자체를 네. 뭐 결정되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성주 구민들이 당연히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공청회를 통해서 설득을 해도 사실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날 문제인데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저 같았어도 뭐 어깨 뒤매고 네, 뭐 정말 머리에 띠 부르고 저도 반대하겠죠. 이거는 그렇죠. 아마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당해 보면 네,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이 과정을 너무나 투명하지 않게 네. 운영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죠. 거기에다 참여 이야기를 운운하고 이런 것도 정말 그 정치인의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제를 해야죠. 네, 네, 이것은 일단은 절차의 문제. 또 사드 배치가 되면 결국은 그 군사적으로 네, 모든 요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과 또 중국으로부터까지 또 러시아까지 뭐 이런 그 안보적인 위협이 더 커지는데 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한반도에 사드가 왜 배치되면 안 되는지 네, 저희 팟짱에서 계속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매일 성주 군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비단 성주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우리나라 전체 평화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이 방송도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드가 이제 한 개 포대지만 2개, 3개 추가 도입도 저는 앞으로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만약에 예, 저희가 내년 12월 정권 교체 실패해서 네, 이 정부가 계속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면 더욱 안전한 그렇죠. 네, 그런 뭐, 프레임으로 네, 프레임으로 북한, 해서 네, 핵미사일 프레임으로 네. 해가지고 계속 뭐 늘려나갈 수도 늘려나갈 있겠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 미국 MD에 편입되는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죠. MD는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처음에. 근데 결국은 이것이 결국 미 군과 국내에 있는 미군 부대와 미국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저는 네. 뭐 MD의 편입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결정되면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MD 체제 편입 문제도 계속 부인하다가 그래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긴급 회단 질의 때도 제가 이제 한민구 장관께서는 네. 한 대보다 2대가 좋고 2대보다 3대가 좋다. 근데 이런 얘기 하셔서 그럼 추가 도입 검토하십니까? 했더니 또 그건 또 검토 안 하시겠대요. 아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발언이. 아니 정말 저는 사드가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정말 지켜줄 수만 있다 그러면 네,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세 개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 우리 국민들 네. 굉장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뭐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옵스케이님 대구 치맥 페스티벌 지금 하고 있는데 쫄딱 망했대요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안보 외교라고 김은봉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용자 그 이웃집 처제님께서 거북선은 국산이다. 이 댓글로 싹 정리라고 하셨네요. 아까 거북선 얘기할 때 거북선이 미제라는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치맥 페스티벌 뭐 지금 저희가 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정말 이 비관세 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지게 된다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주가나 이런 주식 시장 봐도 네. 화장품 관련주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졌죠. 네. 사드 배치도 안 됐는데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발표한 날 그냥 네. 뭐 주가 완전 폭락했거든요. 중국 관련된 주인데요. 예. 그것이 시장 경제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적신호예요. 네. 그것은 시장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민감하죠. 네. 그걸 이미 보고- 화장품도 제재 조치가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위생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화장품은 예. 예, 위생허가 문제를 엄격히 이제 그 세관에서 따지게 되면 네. 굉장히 치명적인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매체에서 그
반환에 대한 감정을 감정을. 자꾸 이제 노출시키면 불매 운동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아마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우리 마늘 파동도 있었지만 네. 중국이 뭐 마늘이나 뭐 고추나 뭐 많은 농수산품을 우리한테 수출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말 물가 폭등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중국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좋았던 관계였던 중국을 왜 우리가 한순간에 좋은 친구를 잃냐는 거죠. 조금만 좀 외교적으로만 성실히 임하고 네. 좀 부지런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만 했다면 또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만 했다면 네. 저는 중국이 이 정도까지 배신감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 역할에는 이제 우리 야당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사드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인사들이 중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 네네. 예.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당론을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네. 저 같은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야당 인사들이 이제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도 북핵 저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뭐 이런 요청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이지 우리 전 국민이 동의한 부분은 아니니까 불매 운동 아니면 아까 그 매체에 대한 반항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런 네. 것을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요. 중국이 북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그리고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뭐 사드 당에서 당론을 안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지자분들이 좀 비판을 하고 계세요. 있죠. 네. 이 사드와 같은 큰 현안에 대해서 제일 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뭐 모호하게 있다. 뭐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대선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론 정하지 않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자 아니면 반대하는 의원님들끼리라도 뭐 의총을 소집하자 이런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지금 아까 방금 올라왔었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그 사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네,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간사를 맡고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의 보수적으로 이제 50% 이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때 네. 실제로 훨씬 그 이상인데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드라는 문제가 군사 과학적인 분야거든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역시도 사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들은 사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드 한 포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이제 뭐 정부의 발표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그 사드 대책위에서는 더 깊은 논의와 더 깊은 소통을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당론을 결정해 나갈 거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정말 효율성과 실효성이 없다라고 네. 저희가 확신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당에서도 당론으로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대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실 거예요. 아마 평일 의원이셨으면 네. 저희와 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취하지만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도 그거 이제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할 생각인데요. 네. 대표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드에 대한 실효성의 아주 심각성 이런 문제는 같이 이제 인지하고 네.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김은봉님께서 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네, 이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실한 뭐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네, 사실 저는 미국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봅니다. 그 미국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하여튼 미국이
한국과의 그 어떤 그 동맹 관계 네.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 보는데 이 사드 문제는 하여튼 중국 미국과 그 샌드위치에 딱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간을 좀 갖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빨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네. 의원들은 뭐 어떤 언론 매체든 어딜 가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당론으로 결정됐을 때 이제 뭐 미국과의 쉽게 관계, 바꿀 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네. 이제 또 야당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고 우리 당이 좀 신중히 접근하면서 하지만 묘안을 찾아내겠다, 대안을 네. 찾아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참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이게 우리의 지지자분들은 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 주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신중한 입장도 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준비된 결과물이 나올 때는 확실한 제1야당의 입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자분들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드 대책위원회에서도 일단 문제점을 다 네. 우리 의원들의 그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문제점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공유했고요. 네. 8월 8일 날 제가 중국 가고 저는 이제 중국 가는 것은 제 개인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드 대책위원회에서 예, 가는 건 예. 아니고요. 제 개인 입장으로 가는 거고 저희 사드 대책위원회에서도 8월 중에 좌담회를 합니다. 전문가들 만나서 좌담회에서 사드의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노출해 나가고 문제점을 이제 찾아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잠시 또 바꿔볼게요.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어떻습니까? 뭐 카톡 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의 예. 한 우상호 원내대표 취임하기 전에 네. 이제 뭐 친노 비노 갈등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근데 있었죠.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그런 개파 갈등이 없어지니까 네. 실제로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카톡방이나 또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이 너무 네. 지금 좀 최후가 전당대회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어저께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후보가 네. 이제 다 네 명이 마감되고 됐죠. 네 명이 돼서 이종걸 의원이 출마 네, 네. 선언하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활기를 띠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이 두 분의 정신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미래를 저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네. 자꾸 거론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했지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네. 이번 당 대표 내부는 우리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이제 그 당을 관리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임무를 띄우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도 더 진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 그 관리 체제를 정말 개파에 기대지 않는 관리 체제 확실히 만들어서 네. 국민과 당원이 뽑는 대통령 후보를 좀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마음 결정을 하셨나요? 네 분 중에? 저도 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지도부 지금 이제 출마하신 분들과 개인적으로 뭐 많은 접촉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뭐 연설도 들어보고 네. 또 그분들 관련된 홍보물도 잘 검토하면서 네. 저가 또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개파를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개파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를 집어넣더라고요. 한번 개파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개파, 국민들의 개파죠, 뭐. 국민들 국민이 저의 이제 계보 수장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드 문제 쭉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안보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중국의 그런
입장이나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일 야당의 역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외교 안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 당론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국민들이 더 이상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게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빨리 사이다를 만들어 드려야죠. 네. 네, 네. 사이다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의 궁합은 사이다죠. 네. 그런 점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끝으로 저희 카메라 또 보시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답하시죠? 사드 문제 저도 답답한데요. 야당이 주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만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드 문제만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야당이 좀 나서서 주변 국가에 대한 좀 설득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에 제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몇 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몇 분 의원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중국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요. 저희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내년 12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면 또 사드에 대한 문제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과 함께 주변국가 설득하고 또 북핵 문제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 채널 동원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 핵심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신중하지만 느린 걸음이지만 저희가 꼭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